최근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미국의 루비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를 공부하라고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최근에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자본주의의 실적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들고 나와서 그의 책 업적주의의 독재 또는 그 같은 제목의 테드나 유튜브 동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공격하면서 소위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공선 자본주의 주장들이 많은데, 이런 주장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데믹 과정의 K자형 회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어떤 분야는 크게 돈을 벌고 이익이 난 반면에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하다. 대개는 이제 그 지식 노동자들은 피해가 없는데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육체 노동자들 또는 저학력, 저숙련의 임금이 낮은 분야는 고생을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2020년 1월 6일하고 2021년 1월 6일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부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부죠. 무려 29빌리언에서 188빌리언으로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서 지금 세계 제1의 부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만 해도 앨런 머스크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8번째 부호였는데 단 1년 사이에 최고의 부호로 늘어났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지금 금년 1월 6일자로 전 세계적인 부자들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1등이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트, 그 다음에 프랑스의 버나드 아놀드,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거, 중국의 종샹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워린 버펫,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 중에 공동 창업 중에 하는 레리 페이지, 서지오 브린, 다 구글이죠. 그 다음에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는 내리 앨리슨입니다. 이들의 이제 부의 증가액을 보시면 지난해 1월 6일하고 금년 1월 사이에 앨런 머스크는 무려 548%가 증가해서 늘어난 자산으로만 159빌리언 달러.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돈이 지금 1,100원 가까이 되니까 1.1배를 곱하면 170조 원이 한 1년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조스도 57%가 늘어나서 67빌리언 달러니까 70조 이상이 늘어났고요. 빌 게이트도 45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크버그도 한 23조 가까이 늘어났고요. 대부로 안 돼 있다가 상장한 종샨샤는 거의 100조 자산이 이제 늘어난 걸로 되고, 반면에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워린 버펫은 약 2.2조 정도가 축소돼 있고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서지 오브린이 약 한 16조 정도씩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한 22조의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늘 상대적 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가 고장난 증거라고 선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매년 영국의 그 빈부격차에 또는 가난 나라의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 옥스팜이 그런 선동에 늘 앞에 섭니다. 여기 이제 지난해 전 세계에서 1조 이상의 자산가가 포브스지의 발표에 의하면 2,153명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금액이 전 세계 가난한 46억 명, 밑에 50% 전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전 세계 2,153명이 46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분배의 보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지난 40년간 임금이 12% 올랐는데 미국의 CEO들, 상장 기업의 CEO들은 940%가 증가했다. 그래서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로 이 빌리오네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상위 0.01%인데요. 상위 1% 부가 하위 90% 부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평균 기대 수명이 3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과 중독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 특히 백인 남성, 대졸 이하의,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들이 많은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빈부격차의 결과 또는 경제적 기회의 빈곤으로 결핍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선진국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저임금 개도국의 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는 중이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들처럼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지금 분노하고 절망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 이것들이 다 고장난 자본주의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옥스팜이나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상위 2,000명이 46억 명의 인구보다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도 같이 동조하고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를 보면 지금 보시면 5세 이하가 6억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5세에서 14세가 13억이 있고요. 15세에서 24세가 또 12억 명이 있습니다. 즉 24세 이하의 인구가 이미 32억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1%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 우리 상에서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보시면 24세 이하라고 하는 건 대학생 이하의 인구들입니다. 그들이 부가 축적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상위 몇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같이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이미 32억 명의 부보다 더 많은 것을,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조기 상속을 해서 몇 명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몇 명을 빼놓고 나면 그 인원은 극소수일 거기 때문에 이미 미성년자들이나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저축을 못한 인구를 치면 이미 32억 명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자들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상 이미 한 40% 정도, 전 인류의 40%는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없는 어린 나이의 연령의 인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재산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새 그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토지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중산층들은 되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나 다른 가족들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까지 합치면 벌써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40억, 50억 인구보다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 인구 분포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 재산을 가지고 전 세계에 몇십 명보다 많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선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동은 우리나라의 추미애를 비롯해서 소위 그 토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선동할 때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우리나라 토지의 90 몇 %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선동이 똑같죠. 집에 토지는 아파트 소유권이 아빠한테 있을 경우, 남성의 가구주한테 있을 경우에 다 남성들의 소수가 가지고 있고 이 재산의 등기상 보면 소수한테만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식구가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래도 대개는 다 가구주한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통계에 의한 선동입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1년에 160조, 170조의 부가 증가됐을 때 바로 이 옥스팜이나 또 이어서 설명하는 마이클 샌들 교수나
또는 지금 이낙연 또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보면 이게 자본주의가 고장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너무 갑자기 더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언론 머스크의 부가 증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가 상승에 기인한 겁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서 누가 손해를 봤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 머스크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머스크가 그걸 팔아서 더 높은 소비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언론 머스크가 남들이 못한 혁신을 기업을 했고 그것이 전기차의 시대를 무척 앞당기는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던 우리 젊은 세대 서학개미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들, 주식, 언론, 테슬라에 투자한 투자자들 다 이익을 봤을 거고요. 막대한 돈으로 더 메가 팩토리, 배터리 공장도 텍사스에 크게 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 거고 거기서 돈이 건설 업체나 그 부품 업체, 하청 업체로 흘러갔으니까 종업원이나 누구든 다 이익을 봤죠. 그래서 마치 그 부자들의 그 혁신의 결과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상투를 잡아서. 그렇지만 어떤 부자들의 부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공공의 선, 그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해쳤냐고 물어보면 해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 시장의 원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부의 격차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지금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공선 자본주의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집권층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익 공유제가 세상 전쟁에 흔히 있는 것처럼 온갖 변강부회의 요소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은 누가 권장할 만한 일이고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영진이 주주들의 합의를 받아서 하는 일이고 자발적 사회적 기여가 아니라 권력이 이 사회적 기여를 강요하는 것을 지금 배임과 횡령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한 것이 이 정권이고 이 정권 하에서 지금 김명수 하의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여를 권력이 강요했을 때 그것이 배임 횡령이면 코로나를 빙자해서 기업들한테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요하면 그것은 배임 횡령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이익은 누가 뭐래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 돈을 벌었든 주주의 것이지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또는 정치 권력이 강제화해서 뺏어간다면 이것은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고 자본주의에 대한 또는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게 시행되면 기업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회계상으로 분명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일반 회계하고 관리 회계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세무서에 보고하는 회계사하고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은 이익을 차기로 이월한다든지 이익이 낮게 나타나도록 회계적인 조작은 아니더라도 이익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는 이미 이런 이익공유제와 같은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생발전기금이고요. 동방성장 상생발전하면서 했고 이번 정부는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대기업이 하청기업부터 물건을 살 때 그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드시 원가에 반영하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이익공유제를 강요받고 있어서 대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유마다 이익공유제를 추가하면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을 주주들로부터 빼앗아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소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마르코 루비오 미국의 공화당 후보였 내걸었던 공공선 자본주의를 읽어보라고 자료를 주면서 이런 것도 안 읽어보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훈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면 당대표가 이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다 학생들 훈계하듯 이런 고압적이고 오만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존심이 안 상할까? 왜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까? 늘 궁금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공공선의 관계를 우선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공선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담 스미스가 본 자유시장 경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본주의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쓴 적도 없고 칼 막스에 의해서 장명되고 사실은 그런 좌파 사상가들에 의해서 일반화된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산뿐만 아니라 내 몸, 내 인적 자산, 휴먼 캐피탈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이 사적으로 소유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낙연 당대표의 이 공유제는 바로 이 주주들의 사적 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재산권은 어떻게 그 주주들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를 쓸 건지 종업원을 위해서 얼마를 쓸 건지 배당은 얼마 할 건지 사회적 기여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건가를 행사할 권리 그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권리를 지금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자본주의는 발명하거나 디자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중앙 집권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나타나는 그래서 자유주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리버티, 자연적인 자유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법의 정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하면 그 결과가 아주 정의로운 결과, 사회 전체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래서 공공선이 달성이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자본주의의 심장이고 이 자유가 있을 때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선의 주장들은 앞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배분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본 자본주의의 심장, 즉 아주 핵심적인 드라이버인 자유가 급속도로 부정되고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주었다는 마르코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는 커먼 굿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공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 그걸 공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 미국이나 선진국이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죠. 가족 구성이 급격히 변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인구 구성이 바뀌고 미국의 제조업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서 많은 일자리는 한국, 일본, 중국으로 갔고 베트남으로 갔고요. 그래서 제조업은 미국이 잘하고 있는 항공이나 몇 개 부분을 빼놓고는 애플의 경우처럼 디자인하고 마케팅만 미국에서 하고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저임금 노동자, 저숙련 기술 인력은 바로 이런 글로벌 경쟁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없어진 것 그것이 지금 러스트벨트의 분노이고 미국의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들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주장한 공공선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마르코 루비오는 지금의 바이든처럼 캐톨릭 아주 충성스러운 캐톨릭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가 1891년에 레오 8세가 노동자와 사업가는 경쟁 갈등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북구 유럽을 지배하는 소위 조정경제의 삼인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소셜 데모크레시의 핵심적인 이상론입니다. 그래서 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수 정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성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의무 또는 기회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obligation to work. 우리 구성원들이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 정치는 그것만 했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무시해 왔다. 또 진보 세력은 정당한 권리만 받을 것만 주장해 왔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기여나 기업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좌우가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논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이 뭐 잘못됐는데 내가 이 시스템을 고치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핵심은 존엄한 일을 할 계획, 그러니까 제대로 보수를 받는 계획이다. 근데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이 얘기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나 비슷하다는 거죠. 미국의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월급을 받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 루비오는 트럼프하고 같이 공화당 후보인데 자기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에 근거를 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해결안에는 반대한다. 그래서 비교적 보수의 본류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자리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겠다.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생산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겠다. 이게 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는 비슷하죠. 물론 어느 정치인도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하고 보호 육성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서 세금을 가정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공격의 대상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너무 단기주의, 주주우선주의가 되니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소위 우리가 이제 ESG라고 그러죠.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vernance. 그래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 기업의 투명한 구조를 보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주주 중심주의에서 근로자, 하청업체 전체의 관계자 중심주의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비오의 개혁을 한국이 김종인 대표는 자기가 지금 밀어붙인 경제민주화하고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 계획하고의 모순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전파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거래 3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기적인 인내자본 투자, 재벌들이 20년, 30년을 벌고 인내하면서 투자하는 거에서 단기 위주의 주주 중심으로 가라고 소액주주 보호 정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고치겠다고 하고 마르코 루비오가 고치게 했다는 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같은 겁니다. 그렇게 경제민주화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마르코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를 보고 공부해라.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이 어떤 교수가 전해줬다고 그러는데 마르코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산하 국회의원들한테 전한 건지 아닌 건지 지극히 의심이 됩니다.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툭하면 정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 정의로운,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
무엇이란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베스트셀러가 정의란 무엇이란가 하는 책이고, 어마어마한 강연료를 받고 우리나라에 자주 불려오기도 했던 하버드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비리그의 상위 1%, 부모가 상위 1% 드는 자녀들의 입학생이 하위 50% 자녀보다 더 많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자 이제 글로벌화 됐고 금융화가 확대됐고 디지털화가 확대됐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고등학교만 나온 거 가지고는 이 디지털 경제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의 경제, 글로벌화된 경제에서는 서바이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대학 학위가 없는데 이게 디지털 경제 시대니까 대학을 가라는 충고는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무책임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소위 필수적인 노동, 식품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에센셜 워커들은 일을 하게 하고 하는데 이 소위 청소를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불이 나면 불 끄러 가야 되고 교통을 해야 되는 이 에센셜 워커는 다 대부분 저임금 노동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낸 책이 바로 이게 공공선이 무엇이 공공선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업적주의, 메릿의 타이러니, 독재라고 하는 거죠. 업적주의의 독재라고 해서 자본주의에서 업적에 따라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은 모두 이 주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업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가리켜 왔고 그것을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치는 거죠. 고소득자가. 그렇게 되면 자기 재능과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한 것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능이 떨어지거나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경멸하고 또는 내려다보고 그런 엘리트들의 자만심을 부추기게 되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자고 재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 엘리트들하고 소위 워킹 클래스, 일반 서민들하고의 상호 존중이 없어지면서 사회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위 재능과 노력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 자체가 또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업적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업적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델에 의하면 경제적 격차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경제적 격차 자체 이전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실적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또는 사회적 보상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은 오만해지고 다수의 국민들은 점점점 자기들이 자존감을 잃고 또 엘리트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천대시하고 이러면서 소위 공공선, 같이 한 집단으로 살아가는 구성체로서를 해치고 있어서 이 자본주의의 업적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는 철학, 도덕적 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승자들이 자기 승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운과 가문의 배경 등 소위 로또에, 자연이 준 로또에 의해서 된 요인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승자와 패자들 간에 큰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